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기업은 바로 박트 홀딩스, 티커 심볼로는 BKKD죠. 네, 맞습니다. 박트 홀딩스. 2025년 10월 21일 기준으로 보니까 주가가 한 32달러 선에서 움직이는데 이게 하루 만에 거의 9% 가까이 하락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런 변동성이 지금 박트가 처한 상황, 뭐랄까 좀 복잡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뉴욕 증권거래소 NYSE 있잖아요. 그 모회사인 Intercontinental Exchange, IC의 자회사라는 굉장히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출발했거든요. 아, 그렇죠. 기대가 엄청 컸죠. 네, 기대가 정말 컸는데 지금은 사업 모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고 또 핵심 파트너는 떠나가고 재무적으로도 좀 불안정하고 이런 뭐랄까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봐야죠. 야심 짰던 출발과는 좀 많이 다른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박트의 현재 상황을 좀 여러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고요. 이 회사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라든지 또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은 어떨지 이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박트의 속사정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네. 그럼 먼저 그 사업 모델 변화부터 좀 짚어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소비자용 암호화폐 앱 이걸로 시작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초기에 구상했던 건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 B2C라고 하죠. 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또 맡겨두고 수탁,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앱 서비스에 집중을 했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은 방향을 크게 바꿔서 핀테크 기업이나 뭐 네오뱅크, 브로커리즈 같은 기업 고객들 있잖아요. 아, B2B로요? 네, B2B 고객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나 수탁 인프라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임베디드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임베디드 서비스. 근데 다른 기업들이 박트 기능을 자기네 서비스 안에 쉽게 이렇게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API를 통해서 박트의 기능을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또 예전에 브리즈2 솔루션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었는데 그때 확보했던 로열티 사업부가 있었거든요. 네, 그 사업부를 매각한 것도 결국은 이런 B2B 인프라라는 핵심 역량에 더 집중하려는 전략적인 결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B2B 모델로 전환하면서 내세웠던 강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그 모회사 ICE의 존재감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이 사실 가장 핵심적인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모회사인 ICE가 워낙 금융시장에서 명성이 높고 또 규제를 잘 지킨다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뢰도가 높죠. 네, 특히 기관 고객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요소였죠. 규제 준수라는 게 이쪽 업계에서는 아주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고객사, 그러니까 박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복잡한 암호화폐 인프라를 뭐 직접 개발하고 구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트가 제공하는 턴키 솔루션, 그러니까 뭐랄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성형 패키지 같은 거죠. 이걸 통해서 시장에 훨씬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들어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인데요. 이론상의 강점은 그런데 실제로는 이 전환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좀 그랬죠. 특히 B2B 모델이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약점. 그러니까 소수의 핵심 파트너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 이게 현실화된 거 아닌가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 의존성 문제가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위불과의 파트너십이 종료되면서 아주 그냥 수면 위로 확 드러나 버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었고 위불도 있었군요. 네, 이 두 주요 파트너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바트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됐습니다. 특히 그 위불의 이탈은 충격이 아주 컸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였길래 그렇게 치명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이게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위불 한 곳이 바트의 암호화폐 서비스 관련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약 74%에 달했습니다. 74%요? 와,
거의 4분의 3이네요. 한 회사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트의 암호화폐 수의 거의 전부가 사실상 위불 한 곳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는데 그 파트너가 떠나버린 겁니다. 이야, 이건 뭐 네, 이건 뭐 바트의 수의 기반 자체를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그야말로 치명타였고요. B2B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매출의 74%가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건데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당연히 이런 사업적인 위기는 재무 상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그렇죠. 바로 연결되죠. 자료를 좀 보니까 2024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700% 이상 급증했다.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속사정은 또 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약간 착시 효과 같은 거였죠. 외형적으로는 매출이 막 급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같은 해, 그러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순손실이 1억 달러가 넘었어요. 1억 34만 달러였죠. 매출은 늘었는데 손실도 같이 늘어난 건가요? 손실 규모가 훨씬 컸죠. 그리고 이제 위불 같은 주요 파트너가 이탈한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2024년 전체 순수익은 오히려 전년보다 24% 감소해서 4,520만 달러에 그쳤고요. 반면에 순손실 규모는 1억 6,200만 달러까지 확 불어났습니다. 와, 수익은 줄고 손실은 엄청나게 커졌네요. 네. 그러니까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된 전형적인 뭐랄까 빚조인 개살구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바트의 사업 모델이 아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에는 전혀 이르지 못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계속 손실이 나면 당연히 현금 유동성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가장 심각한 문제죠.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그걸 캐시 런웨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정말 심각했죠? 당시 분석들을 보면 뭐 3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회사의 존속 가능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정도였습니다. 이야, 정말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까지 돌았군요. 네, 시장에서는 그런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아주 팽배했었습니다. 현금이 지금 너무 빠르게 바닥나고 있다 이런 공포감이 확 퍼졌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결국 바트는 뭐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까요. 2025년 7월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아, 돈을 끌어모았군요. 네. 근데 이게 당시 주가보다 훨씬 낮은 주당 10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이었어요. 이걸로 약 7,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사실상 생존을 위한 고육재책이었다고 봐야겠죠. 일단 급한 현금은 확보를 했겠지만 이렇게 뭐랄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해버리면 기존의 주식을 들고 있던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타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주가에도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숨통은 텄지만 그 대가는 상당히 컸습니다. 대규모로 신주를 발행했고 또 할인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었고 주가에는 아주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죠. 재무 상태 전반적으로도 좀 안 좋아졌겠네요. 네, 재무제표를 뜯어봐도 그 영향이 보입니다. 지난 5년간 부채 비율을 보면 0.4% 수준에서 38.6%까지 치솟았어요. 와, 엄청나게 늘었네요. 네, 재무 건전성 지표에도 이렇게 빨간불이 확 켜진 상태입니다. 다만 뭐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총 부채보다는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고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악의 상황은 일단 면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이런 뭐 총체적인 위기 상황은 주가에 가장 정직하게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가는 속일 수가 없죠. 2021년 10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무려 96% 이상 폭락한 상태라고 하던데 이건 뭐 시장이 바티의 미래를 얼마나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96% 하락이면 거의 뭐 회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수준이죠. 최근에 주가 흐름 역시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소식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주가 급락의 핵심적인 원인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크게 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역시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특히 위볼의 계약 미갱신 소식입니다. 이게 아주 직접적인 기폭제가 됐죠. 네.
가장 큰 타격이었죠. 그렇죠. 둘째는 연차 보고서 그러니까 10-K 제출이 지연됐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사나 임원들의 잠재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같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경영진 리스크까지 불거졌군요. 네, 이건 투자자들 입장에서 불확실성과 우려를 정말 크게 증폭시키는 요인이었죠. 회사의 경영 투명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거니까요. 신뢰에 아주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핵심 파트너 떠나고 돈 없어서 유상증자 했는데 그것도 할인해서 알고 거기다가 경영진 문제까지 터지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죠. 바로 상장 유지 조건 미달 문제입니다. 아, 그 1달러 미만 문제요? 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으로 평균 1달러 미만으로 마감하면서 뉴욕증권거래소로부터 상장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은 거네요? 그렇죠. 물론 바로 폐지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 자체가 언급됐다는 것만으로도 투자 심리를 그냥 완전히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이었죠. 공포감이 확산됐습니다. 결국 이런 복합적인 악재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현재의 주가 수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지금 바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상황이 심각하네요. 종합해보면 바트는 그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가교가 되겠다는 아주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현실에서는 핵심 파트너 의존성 관리에 실패하고 또 재무적인 압박에 시달리면서 현재는 뭐랄까 생전 자체가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기적인 전망은 사실 상당히 어둡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위태로운 항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핵심 수익원이었던 위브를 잃은 상황에서 이걸 대체할 만한 새로운 대형 파트너를 확보하고 또 전환 중인 B2B 모델의 수익성을 시장에 증명해 보이는 것. 이게 생존의 전제 조건이 될 겁니다. 그렇죠. 수익을 내야죠. 네. 그리고 계속되는 현금 소진 문제를 막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물론이고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 예를 들어 또 다른 유상증자나 최악의 경우 파산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순 없겠죠. 실제로 다수의 분석가들이 2025년 주가 전망치를 현재 주가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기도 하고요. 전망이 상당히 비관적이군요. 그렇다면 혹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뭔가 반전의 기회 요인 같은 건 전혀 없는 걸까요? 이 위기를 딛고 다시 재도약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현재 진행 중인 B2B 인프라 기업으로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게 바트의 생존과 성장을 가를 전략적 변곡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몇 가지 잠재적인 기회 요인을 좀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만약에 앞으로 전통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흐름이 가속화된다면 그때는 아이스라는 강력한 배경을 가진 그리고 규제 친화적인 인프라 제공 업체로서 바트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 모회사 후광 효과가 다시 발휘될 수 있다. 그렇죠. 규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고 싶어하는 금융기관들에게는 아이스의 자회사인 박트의 솔루션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합니다. 네, 일리가 있네요. 또 다른 기회 요인은요? 둘째는 바트가 지금 새롭게 추진 중인 신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 솔루션, 바트 에이전트 같은 건데요. 스테이블 코인 결제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달러 같은 안정적인 자산의 가치를 고정시킨 디지털 화폐잖아요. 이걸 활용한 결제 솔루션 시장을 공략하려는 시도인데 만약 이런 신사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다면 이건 정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AI 기반 스테이블 코인 결제예요. 흥미로운데요. 물론 이런 기회 요인만큼이나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겠죠. 예를 들어 경쟁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얘기 나오는 규제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지털 자선 인프라 시장은 이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미 강력한 경쟁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박트가 후발주자로서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점이죠. 그렇죠. 경쟁이 심하죠. 둘째는 역시 규제 문제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이건 언제든 박트의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외부 변수입니다. 만약 규제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화된다면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죠. 네, 규제 리스크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략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또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구축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즉,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능력, 그 실행 능력에 대한 시장의 의문 보호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실행이 안 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박트홀딩스는 현재 핵심 파트너의 이탈과 심각한 재무적 압박이라는 명백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동시에 B2B 인프라 사업에 집중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 결제 같은 신사업을 개척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그야말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박트는 높은 위험과 또 그에 상응하는 높은 잠재적 수익을 동시에 가진 소위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유형의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군요. 그렇죠. 만약 바트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형 고객을 확보하고 또 현금 소진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행 중인 전략적 전환이 성공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시장에 보여준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갈 수도 있겠죠. 큰 보상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추가적인 손실 위험, 심지어 투자금 전액 손실 가능성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회사가 뭔가 확실한 성과, 예를 들어 새로운 대형 고객을 확보했다거나 현금 흐름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굉장히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신중해야겠네요. 결국 바트가 이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결국 새로운 경영진의 리더십과 그 실행 능력, 그리고 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흐름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여러분께서는 이 바트가 잃어버린 파트너십, 특히 위볼과 같은 그런 대형 고객의 공백을 메우고 지금 전환 중인 B2B 인프라 시장이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신사업에서 정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 그러니까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시군요. 아니면 그 모회사 IC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치열한 경쟁 환경과 또 불확실한 규제 환경 속에서 결국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현재 이 전환기를 맞고 있는 바트가 가진 재기의 잠재력과 또 내재된 위험 중에서 과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